예,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특별히 작가들의 묘명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 20세기 초반기, 중반기 바로 전까지 이 영국과 미국을 대표했던 두 여류 작가가 있게 됩니다. 그 여류 작가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버지니아 울프, 그 다음에 실비아 플라스. 실비아 플라스는 이제 문학을 하지 않으시면 좀 생소한 이름일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먼저 우리가 이제 그 버니아 울프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 버니아 울프는 달러의 부인이랄지, 그다음에 올란도, 자코베 방이랄지, 또 웨이브스랄지 많은 그 페미니즘과 그리고 이 모더니즘의 선구자로 알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지니아 울프 같은 경우는 문학적인 기법에 있어서 의식의 흐름, 제임스 조이스와 함께 의식의 흐름을 기법을 써가지고 문학적인 그러니까 작품을 전개했던 작가인데요. 네, 아주 그 획기적인 그러한 그 업적을 이룬 작가가 바로 버지니아 울프죠. 그런데 이 두 사람 역시 공통적으로 버지니아 울프나 미국의 실비아 플라스는 아주 그 다사다난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둘 다 공이 또 자살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일대기를 들어보게 되면 상당히 슬픈 감정이 끌어오르고 그리고 동정심이 솟게 되고 아주 그런 거 슬픈 애절한 그런 감정이 들어있는 그런 일대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버지니아 울프는 바로 19세기 말에 태어나가지고요. 1941년 죽게 되는데 사실 59세로 죽게 되죠. 실비아 플라스는 30세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울프 같은 경우는 당시에 상당히 문필가로서 이름이 유명했던 레슬리 스테픈이라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당시 문필가였고 굉장히 좀 그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에 그런 기품이 있는 엄한 그런 가정을 꾸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아버지로부터 어떤 그 격한 좀 억눌림이랄지 그런 그 엄한 그런 인상을 받았었는데 나중에 그 울프가 그 아버지에 대해서 회상한 거 있게 됩니다. 예. 그 아버지의 그런 억눌림이 자기한테 상당히 심적 부담이 되었다. 그런 거 해고를 하게 된 게 있게 되는데요. 이 버지니아 울프는 제대로 된 정식 교육을 받지 않고 초중고 건너뛰어가지고 주로 집에서 혼자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상당히 그 문인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세계 각국의 많은 문인들을 영국뿐만 아니고 미국 작가들이랄지 유명한 사람들을 서재로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책도 많고 그러한 때에 어린 버지니아 울프가 옆에서 살짝 문을 열고 들었다. 그러니까 지식인들의 아주 지적인 대화를 많이 엿듣게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많은 방만한 책이 갖고 있는 그 서재에서 혼자 공부한 것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벌써 작품 활동을 하기 시작하게 되죠. 창작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9살 때 정신질환을 앓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 정신분열증이랄지 약간 정신에 문제가 있는 그런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자살로서 목숨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사실 정신질환을 꾸준히 알아왔었고 우울증 알아왔었고 자살 시도를 몇 번 하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킹스 칼리지 런던 그곳에서 이제 역사학과 고전학을 좀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블룸스버리, 런던 시내 한복판에 있는 블룸스버리에서 이 남자들과 한 지붕 밑에서 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알게 된 남자가 바로 이 레나드 울프인데요. 레나드 울프하고 그 유명한 케인즈랄지 블룸스버리 그룹을 형성해가지고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문학, 역사, 철학, 정치, 경제 이렇게 돼서 토의를 했던 것이죠. 아주 지적인 그룹이 모여가지고요. 토의를 했어요. 그걸 20세기 블룸스버리 그룹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지붕 밑에서 한 방에서 통과한 게 아니고 이 층이 있는데 방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 당시 여자의 몸으로서 낯선 남자들과 한 지붕 밑에서 산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도전했던 것이죠. 그런 발상부터 버지니아 울프는 상당히 혁신적인 여성상, 그 페미니즘이랄지 모더니즘 그런 것을 대책할 만한 전혀 다른 그런 생각의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레나드 울프와 같이 결혼하게 되죠. 블룸스버리에 살게 되면서 레나드와 함께 극장도 가고 말이죠. 시어터도 가고 친밀하게 돼가지고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해가지고는 아주 어렵게 살아요. 레나드 울프는 관리였고 작가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작가는 아니었는데 적극적으로 버지니아 울프의 문학 활동을 지지했고 도왔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리치먼드에 가서 살기도 하고
호가스 출판사는 조그만 출판사를 차려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타자기로 원고를 작성해가지고 책을 묶어가지고 팔게 되죠. 아주 근근히 그러한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문화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는 과정에 계속 정신분열증이 나와가지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아주 엄청난 정신적인 그러니까 스트레스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한 병적인 버지니아 울프를 남편 레나드 울프가 헌신적으로 돌보고 하게 됩니다. 아주 문학사에서 보기 드문 그런 헌신적인 남자가 바로 버지니아 울프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레나드 울프가 이 버지니아 울프의 식사를 준비를 끝내고 버지니아 울프를 부르니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찾아 나서죠. 강둑에 가보니까 버지니아 울프의 신발이 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버지니아 울프가 유언을 남겼어요. 이 레나드 울프한테요. 그동안 돌봐서 고맙다 하는 그 유언을 남기게 되고, 20일 후에 강가에서 버지니아 울프의 시체가 떠오르게 되죠. 그런데 그 시체를 보니까 이 외투 속에가 이 외투 주머니에가 굵은 돌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했던 것이죠. 자살을 시도해가지고 몸이 이제 안 떠오르도록 이 바다에 드라운드 잡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버지니아 울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품 세계를 보면은 이제 그 대표적인 작품이 올란드랄지 달러웨이 부인이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달러웨이 부인 속에 보게 되면은 바로 셉티머스라는 정신병자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셉티머스는 이 2차 대전 때 전쟁에 가가지고 그 폭탄이 터지는 그런 전쟁의 소음 소리에서 이 트라우마, 정신병을 앓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고국에 왔는데, 영국에 돌아왔게 되는데, 계속 의사들이 이 셉티머스를 치료한다고 하는데, 셉티머스 생각에는, 그 정신병자인 셉티머스 생각에는 의사들이 자기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실험으로 봐가지고, 실험 대상으로 봐가지고 계속 자기 몸을 실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와 같은 실험 대상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새로운 자아를 찾기 위해서 창밖으로 떨어져가지고 자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달러웨이 부인에 나오는 그 셉티머스의 한 면이에요. 그런데 달러웨이 부인은 약간 우울증도 경험하고 그런 죽음 충동도, 자살 충동도 경험하지만은 자살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셉티머스하고 달러웨이 부인과의 차이점이 있게 되는데, 자기의 주요한 작품에 자기가 실제로 행했던 자살, 살인 충동, 살인 충동이 아니고 자살 충동에 가는 것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주 우울증과, 그리고 또 이제 사춘기 때 아버지 레슬리 스테판이 두 번 결혼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인이 죽게 되고, 두 번째 부인은 이 세 자녀가 있는 과부하고 결혼하게 돼요. 근데 그 세 자녀에서 난 그 과부, 그러니까 이붓 형제들이 이 어린 사춘기에 있는 그 버지니아 울프를 성적인 학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적 학대가 트라우마 돼가지고 자신을 괴롭히게 돼요. 그래서 남성 거부, 그런 영향도 있게 되고요. 나중에는 그 이상적인 여인을 흠모하게 됐다는 동성애적인 그런 소문도 나오게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성적 학대, 어머니를 빨리 여의게 되고, 어렸을 때부터 정신분열증 현상을 보게 되고, 자살을 시도하게 되고, 평생 그러니까 그 우울증, 정신분열 앓게 되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도 엄청난 영문학사의, 세계문학사의 획기적인 이 의식의 흐름 기법이랄지 이걸 남긴 여자가 바로 버지니아 울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강둑에 몸을 던져가지고 죽게 되는데, 그의 묘명가 이와 같은 묘명이 남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가 남긴 것이 아니고 자기 작품소, 실험적인 소설인데요. 더 웨이브스라는 실험적인 소설에 나온 구절입니다. 이것을 이제 후대 사람들이 울프의 묘비에다가 툼스톤에다가 묘비명으로 남긴 것이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Against you, I will fling myself unvanquished and unyielding, O death. 너에 대항해서 나는 던지다, 내 자신을 너한테 던져버리겠다. 그 너가 누군가 아니고 바로 죽음인데요. unvanquished, 무찌를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너, 죽음 너. 그 다음에 unyielding, 단단한, 완고한, 양보를 모르는 단단한 너.
정복할 수 없는 너 죽음, 오 죽음이여, 너한테 내가 내 자신을 던져버리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자체를 의식하면서 죽음이란 존재가, 죽음의 어떤 그 개체 존재가 우리가 우리 인간 의지로서 극복할 수 없는 것, 견고하고 단단하고 극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내 자신을 너한테 던져버리겠다, 과감한 도전을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럼 뭘 의미하느냐? 이길 수 없는 싸움인지 알지만은 그래도 너한테 내가 굴복하지 않겠다, 싸우다 죽겠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초월한 자기의 새로운 생의 자아,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그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겠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달라웨이 분에 있어서 셉티머스가 의사의 실험 대상의 그러한 존재론적인 그런 강박관념을 벗어나가지고 자기의 새로운, 자기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져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러니까 뜻이 이곳에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슬픈 그러한 그 내용이 들어있는 그러한 그 묘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다음에 이제 보는 것은요, 실비아 플라스입니다. 약간 시대가 말이죠, 이 울프가 약간 앞서 있죠. 예, 약간 앞서 있고, 실비아 플라스가 약간 늦게 있는데, 이 실비아 플라스, 이분은 정말로, 이 여류 시인은 정말 비극적인, 어떻게 보면은 더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실비아 플라스는 이제 그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가지고,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가지고 케임브리지에서 그 당시 최고 시인이었던 영국의 테드 휴저와 만나게 됩니다. 결혼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세기의 결혼, 영문학사의 낭만적인 세기의 결혼이라 해가지고 세계 문학계가 들썩들썩했죠. 그렇게 되는데, 테드 휴저 결혼하기 전에 이제 그 실비아 플라스의 일대를 간단히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대학 교수였습니다. 대학 교수였는데 일찍 이 실비아 플라스의 아버지가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가 합병증으로 죽게 되는데, 뭐 자살했다는 그런 설도 있게 돼요. 근데 그러한 그 트라우마를 받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 자살에 대한 트라우마. 그러니까 평생 그것을 억압하게 되고 하게 되는데요. 이 실비아 플라스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8, 9세 때부터 작품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재성이 나오게 되는데요. 약 18세 무렵에는 무려 400편의 작품을 쓰게 되고, 그 유명한 스미스 칼리에서 공부하게 되죠. 그런데 역시 계속 뭡니까? 실비아 플라스도 자살 충동을 많이 느낍니다. 계속 정신분열적인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면서 20살 무렵에 또 두 번째 자살을 시도하게 되고요. 실제로 우울증과 자살 시도, 이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약간 비슷하게 되죠. 뭐냐, 울프도 계속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으로,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런 과거가 있는데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테드 휴즈를 만납니다. 이 실비아 플라스도 굉장히 미인이었고요. 테드 휴즈도 아주 멋있는 그 미남형의 영국 최고로 유명한 그 당시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미남 미녀가 아주 시적인 문학적인 재능이 뛰어난 두 선남 선녀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기의 로망스라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러한 커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테드 휴즈가 어떻게 되는 거아니요? 테드 휴즈는 이제 뭡니까? 그 여러 동물적인 그 우화를 많이 쓰는 그런 그 시를 많이 쓰는 그런 작가인데요. 테드 휴즈가 바람을 피게 됩니다. 이 재능이 있고 뛰어난 뭡니까? 실비아 플라스에 만족하지 않고 누군가 아니 애쉬워 웹이라는 여자와 바람을 피게 돼요. 그러니까 실비아 플라스가 정신질환, 우울증, 그 다음에 가난, 애들을 혼자 키웠었거든요. 키우면서 이제 가난을 겪게 되는데, 가난, 어려운 상황이 있게 되는데, 애쉬 웹이라는 여자와 바람을 피게 되니까 거기에 실비아 플라스 더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테드 휴즈가 결별해가지고 애들을 홀로 키우면서 이제 뭡니까? 근근히 어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신질환, 시련, 사랑에 대한 시련,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가스 오븐을 틀어놓고 그래 머리를 박고 자살해 버립니다. 아주 비극적으로 죽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슬픈 그런 죽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 논란이 있게 되거든요. 왜 그런 거 아니? 주인한테 편지를 남겨요. 주인한테 편지를 남기게 되고, 의사를 불러달라는 그런 편지를 남기고, 그 다음에
오베어, 애를 돌보는 그 뭡니까? 그 도우미 여자분이 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자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애들 방은 가스가 들어가지 않도록 딱 보니까 테이프를 딱 붙여놓고 그렇게 자살을 시도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뭡니까? 꼭 극한적인 끝까지 자살을 아닐지라도 만일 경우 뭐 의료인도 올 수 있고 하는 그런 예측해갖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자살 시도가 아니었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런 점 뭔가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사실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글에서 나오는데 실비아 플라스 나온 게 글이 있게 되는데 글 같은 일기 같은 게 있게 되는데 거기서 이 테드 남편 테드 휴즈가 구타를 했고 그래서 미스캐리지 아이를 사산시켰고 그 다음에 테드 휴즈가 하는 말이 무엇이는 거 아니 너가 죽어버렸으면 쓰겠다 이런 악담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테드 휴즈로 인해 가지고 자살에 이르렀다라고 많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주 슬픈 그러한 인생을 남게 되는데요. 자, 이와 같으면 그러니까 실비아 플라스가 죽게 되니까 테드 휴즈는 어떤 말을 이제 그 실비아 플라스 친구한테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끝이다. That is the end of my life.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고 The rest is posthumous. 나머지는 유작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 인생 끝나버렸고 나머지는 이제 유작이다. posthumous. 작가가 사후에 죽고 나서 작품이 발표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유작을 하게 되는데 나머지는 그냥 posthumous, 유작이다. 이런 말을 남게 됩니다. 그 말이 진실이라면은 정말로 실비아 플라스를 사랑했던 것이었고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했던 것이었고 소중히 여겼고 실비아 플라스 소중히 여겼고 그렇다는 것인데 그냥 바람을 피웠거든요. 그런데 애쉬와 웨빌 테드 휴즈의 새로운 애인 그 애인도 얼마 못 가서 실비아 플라스와 똑같은 방식으로 가스를 틀고 거기에 오븐에 머리를 박고 죽어버립니다.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재현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테드 휴즈는 두 번째 결혼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실비아 플라스, 두 번째는 애쉬와 웨빌 애인이었죠. 결혼 안 했고요. 정식으로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테드 휴즈는 나중에 이제 계속 보니까 명성이 높아가게 됩니다. 시인으로서 명성이 높아가지고 영국의 포에터블 로리에트 개관 시인까지 올라가게 되고 최고 훈장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불륜적인 사생활과 관계없이 테드 휴즈는 시인으로서 최고 명예를 누리게 된 것이죠. 네.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 실비아 플라스가 죽어가지고 묘가 만들어지는데 묘에가 이와 같은 묘명이 남게 되고 그 다음에 끝에가 이름이 나와요. 실비아 플라스 휴즈 이렇게 되죠. 근데 실비아 플라스를 이제 지지했던 문인들이랄지 지지자들이 이 실비아 플라스 휴즈 여기서 이 휴즈를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려요. 칫을 가는 걸로 지워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또 보니까 또 휴즈가 써있고요. 그래서 몇 번 지워버리고 또 툼스톤이 옮겨져 버리고 이런 관계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테드 휴즈를 가리켜가지고 살인마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날 남아있는 거는 실비아 플라스 휴즈 해가지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테드 휴즈가 이 실비아 플라스가 죽게 되니까 이제 테드 휴즈가 남긴 묘비명입니다. 자기 죽은 자살한 부인한테 남긴 묘명이 되겠죠. 그런데 이 묘비명은 자기가 창안한 것이 아니고 몽키라는 작품을 남긴 우챈엔 중국 사람 같죠? 이 사람이 남긴 몽키라는 작품을 따온 글입니다. 따온 19절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n amidst fierce flame, the golden lotus can be planted. 자, fierce flame, 격렬한 불길 속에서도 심지어 격렬한 불길 속에서도 golden lotus, 황금 연꽃은 can be planted, 심어질 수 있느니라. 격렬한 불길 속에서도 황금 연꽃은 연은 심어질 수 있느니라. 이런 구절이에요. 이것은 이제 연꽃에 대해서 이런 심볼릭 의미랄지 연꽃 그리고 황금 연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배경을 모르면 이해하기 힘든 그런 묘명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연꽃은 동양적인 사상, 불교 사상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꽃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연꽃이 피어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주 더티한 거, 더러운 흙탕물이랄지, 더러운 진흙 흙탕물에서 그 청아하고 깨끗한 연꽃이 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불교에서도 염화시중의 미소 해가지고 석가모니가 이 연꽃을 드니까 그 중에 가섭이 미소를 띄었다. 가섭만이 그 의미를 알았다.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주간 이 더러운 곳에서도 아주 청아하고 청결한 것이 피울 수 있다. 그런 의미의 뜻을 가섭, 제자인 가섭이 알고서 살며시 미소를 띄었다. 그래서 염화시중의 미소, 그런 짓게 되는데요. 약간 연관이 있게 됩니다. 그럼 자, 연꽃은 어떤 상징성 의미를 지니느냐? 흰 연꽃은 마음과 영혼의 순결, 퓨리티. 흰 연꽃은 마음과 영혼의 순결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푸른 연꽃은 지식과 영혼을 상징하는 것이고, 분홍색 핑크 연꽃은 부처의 역사와 부처의 핵심적인 사상, 생각,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황금 연꽃, 맞습니까? 골든 로터스. 황금 연꽃은 무엇이냐? 진정한 영적인 인라이트먼트, 계몽과 각성의 성취, 어치브먼트를 말하는 것이다. 즉 말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열할 때 해탈. 온갖 인간들이 겪게 되는 번뇌, 고통, 이거에서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자유스럽고 완벽한 행복한 상태, 그것을 열반 해탈 말하는 건데, 바로 그 연꽃을, 그러한 것을 황금 연꽃이라 한다 이것이죠. 자, 다시 이 의미를 보면서요, 다시 보게 되면은, 자, 격렬한 불길 속에서도 황금 연꽃은 심어줄 수 있느니라 이것이죠. 그러면은 이 격렬한 불길을 뭘 말할까요? 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뭡니까? 다 태워버릴 수 있고, 어떤 걸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뭐 태워버리는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격렬한 불꽃 속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살아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열악한 상태에서 뭡니까? 진정한 영적 성취, 열반 해탈의 꽃은 심을 수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염화시중의 미소와 같은 약간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이제, 그러면 왜 이와 같이 격렬한 불길 속에서도 황금 로터스, 진정한 영적인 부활, 재생 혹은 뭡니까? 리버스, 부활의 꽃은 심을 수 있다 이것이죠. 원래 이러한 불길 속에서는 꽃을 심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심겨올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원래 원문은 그래서 can be planted가 아니고 may be planted예요. 근데 may be하고 can be 차이점이 can이 더 강한 의미가 들어있게 된 것이죠. 테드 휴즈가 원문을 약간 변형한 것입니다. may 대신에 can을 넣은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골든 로터스라는 것은 바로 실비아 플라스의 정신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실비아 플라스가 추구했던 뭡니까? 문학적인 성취를 할지 자기 인생의 가치관을 말하게 된 것이죠. 바로 어떤 것인가 하니, 이제 실비아 플라스도 그렇고, 여기 보니까 울프도 그렇고,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 파괴가 아닌 진정한 자아찾기의 과정이다. 이게 이제 달로의 부인의 septimus에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실비아 플라스의 나자로 부인, 레이지 라자로스에서 나오는 라자로 부인 나오는 그런 건데요. 여기서 이제 그 주인공들이, septimus은 주인공은 아닙니다만은, 이 라자로 부인 같은 경우 주인공이 계속해서 뭡니까? 자살을 시도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살하게 되는 것인데, 어떤 가부장적 남성주의 사회에 대한 저항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이제 실비아 플라스의 주요한 작품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콜로소스, 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대한 상이 있게 되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보니까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에서 저항하게 되게 되죠. 억압과 그런 거에 눌림에 대해서 저항하게 돼요. 그렇지만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고 항상 억눌리고 그런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러면서 좌절을 느끼게 되는 것. 그런 것을 자주 뭡니까? 시에서 드러내고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 파괴가 아닌 진정한 자아 찾기다. 새로운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자아를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 골든 로터스가 바로 이러한 정신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죽음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자기 자아를 유지하게 되고, 새로운 해탈에 뭡니까? 해탈 열반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테드 휴즈가 비록 불륜을 하고 그랬지만 자기 전 부인이었던 실비아 플라스에 대한 그러한 정신을 이 묘명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플라스의 정신을
불멸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하게 되면은 말이죠. 물론 이제 울프 같은 경우는 59세까지 살았죠. 실비아 플라스는 30세 아주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나중에 실비아 플라스가 퓰리처 상을 받게 되고요. 굉장히 뭡니까 작품이 많습니다. 근데 둘 다 일찍 어린 시절부터 아주 그 불행한 그런 정신 질환을 앓게 되고 우울증을 앓게 되고 자살을 몇 번 시도하게 되고 결국은 자살로 끝나버리고 아주 그 슬픈 그런 비극적인 그런 뭡니까 인생을 살았던 두 시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시 문인에 대한 묘용을 보게 되는데요. 윌리엄 셰익스피어 영국의 대문호, 세계적인 대문호, 그 다음에 스페인의 세르반테스, 공이 두 사람 다 같은 시기였고요. 공통점이 또 있게 됩니다. 세계 문학사의 자취를 남겼던 그 16세기에, 17세기에 그 두 작가를 보면서 우리가 또 그들의 일대기와 묘명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